다음에 또 볼까요? 계속해서 238쪽에 보면은 또 마지막 줄에 충직함을 보다면 세상에 인간의 견줄 만한 배신자는 없다. 배신은 인간의 최고의 배신자. 그 오른쪽에 보면은 239쪽에 보면은 한 8번째 줄인가요? 개도 자기 주인을 죽인 나우팍토스의 가니스토로의 자식들이 범한 살해 행위를 들춰내 복수한다. 개도 복수하는데 보온 이야기도 합니다. 보온 239쪽의 마지막이 두 번째 줄에 보온 거지한 사자 얘기하는데 사자와 이제 우리가 그 콜레세움에서 보면 금투사들 싸우죠. 노예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그 사자가 노예를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멈춰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노예가 이 사자를 이전에 동물로 피신했을 때 보살펴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했다는 얘기고, 이 사자가 그 동물 안에서 피신했을 때 사자가 피신했는데 다쳐서 잘 보살펴줬는데 사자가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를 막 갖다 주고 이렇게 거꾸로 보살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우리는 종종 사랑하던 짐승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데 짐승들도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은 악어새도 악어의 관계에서 악어새는 악어가 잠든 사이에 기습당할까봐 지적이고 부리로 쪼고하면서 악어를 깨워 위험을 알려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진주모라고 부르는 조개도 속살이 개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움직이 노릇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244쪽에 다랑어가 사는 방식에서는 수학의 세분화에 관한 특출한 지식이 두드러진다. 천문학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친다. 다랑어들은 동지를 맞게 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음 춘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학문을 그것들에게 양보했다. 지리학과 대수학으로 말하자면 그것들은 언제 어디서 봐도 정사각형인 육면체의 때를 이루어 사방을 동일한 6면으로 둘러친 채 물 셀 틈 없이 견고한 전투대응을 만든다. 베프로 말하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보낸 그 위대한 계의 일화. 개한테 싸워보라고 사슴 멧돼지를 내어놓았더니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자를 보니까 그대로 달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일에 관해서는 코끼리는 화가 나서 자기 조련사를 죽이고 말았는데 너무 심하게 괴로운 나머지 그날 먹을 생각을 않고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얘기. 그 다음에 관대함으로 말하자면 또 이해가 됩니다. 가장 잔인한 짐승인 호랑이 한 놈인데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줬더니 해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지. 자기 손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고픔을 참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배가 고파서 나가서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는 얘기인데 새끼 염소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물충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245쪽에 보면은 하나님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 무렵 물충새가 새끼를 낳을 때는 온 바다가 멈추고 굳어지게 팽팽해지고 파도도 바람도 비도 없기를 이러저러하게 배려하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물총새의 그 특권 덕에 우리는 한겨울에 위험없이 항해할 수 있는 이래 밤을 갖게 된 것이다. 물총새의 앙컷은 자기 짝 이외의 다른 수컷을 모르며 한평생 버리지 않고 보살핀다. 순놈이 허약해지면 어깨에 떠매고 사방을 데리고 다니며 죽을 때까지 섬긴다. 그러나 물총새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만드는 그 둥지의 그 갱이로운 구조와 재료는 아직 아무도 알아낼 재간이 없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동물들이 다를 것 없고 피차 상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 보자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말하자면 248쪽이죠. 우리가 뭐 뜨겁다 이런 거는 이게 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아름답다는 것은 기준이 좀 없죠. 뜨거운 건 뜨거운 게 뜨거운 거, 찬 거는 찬 거 참 알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벨기에인의 안색은 로마인의 얼굴에는 추하다. 라고 적혀 있고 인도 사람들이 미인을 그릴 때는 금기에 그을린 피부에 입술은 두툼하게 부풀고 코는 납작하게 평범하게 묘사한다. 그 다음에 뭐 249쪽에 보면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차이가 뭐 사람과 동물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가 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중간 아랫부분에 바스크 지방에서만 여자들이 삭발하는 것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니 플리니우스가 말하듯 몇몇 혹한 지방에서 더 그렇게 생각한다. 멕시코 여자들은 좁은 이마를 미의 조건 중 하나로 꼽고 몸의 다른 부분은 재맨도를 하면서도 이마의 털은 기술적으로 기르고 늘린다. 그리고 젖이 큰 것을 대단히 중하게 여기어서 그것을 어깨 너머로 넘겨 아이들을 먹일 수 있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추하다고 할 것이다. 이탈리아인들은 미인을 퉁퉁하고 덩치 크게 만들고 스페인인들은 가날프고 수측하게 한다. 우리 사이에선 누구는 흰 것을 누구는 갈색을 미색으로 친다.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나긋나긋하고 섬세한 것을 누구는 강하고 힘있고 활기찬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어떤 이는 우아함과 상냥함을 요구하고 어떤 이는 오만함과 위엄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최상의 미를 플라톤은 구형의 둥근 것에 두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것을 차라리 피라미드형 아니면 사각형에 부여한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자연은 자신의 보편 법칙을 넘어 우리에게 특전을 베풀지는 않았다. 그에 보면 세네카가 한 말 중에 많은 동물들이 우리보다 아름답다. 우리의 동포인 땅 짐승들까지도 우리보다 낫다. 그 다음에 251쪽 보면은 7번째 줄인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짐승들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추하고 비천한 짐승이다. 이 원숭이죠. 외모와 얼굴로 말하자면 그건 원숭이들이고 가장 못난 짐승인 저 원숭이 어찌 그리 우리를 닮았는지. 개가 개가 원숭이보다 멋있나 보네. 벗겨놓으면 별로 안 좋은 게 사람이라는데. 예. 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공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돼지 거 하잖아. 그건 보세요. 내부나 생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돼지이다. 야 이게 몽테누 시절에 이걸 알았을까? 명백히 발가벗은 인간, 거의 결함, 타고난 제약과 불안정성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몸을 가려야 할 이유가 다른 어떤 짐승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쨌든 이거는 좀 대단한 그 발견인 것 같아. 내부나 생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돼지이다. 이거를 알고 그걸 했을까? 유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 문구를 확인하고 돼지 심장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죠. 했을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내 말은 의학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지 지금. 그 당시에 사람도 해부를 해봤고, 돼지도 해봤다. 기대가 비슷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표현 같다. 이거. 재밌는 부분이 이게 부분. 이 당시에 그 의학 지식이 대단히 있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마지막 줄에 재밌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벗고 있으면 자기 짝까지 불쾌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야, 이거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좀 이런 그런 요새는 그렇게 벗고 있으면 자기 짝을 왜 불편하게 만들까? 보통은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 좀 자기 짝은 괜찮잖아. 딴 사람은 몰라도 짝은 몰라도 이성은 괜찮을 것 같은데 불쾌한 이게 지금 불쾌하거든. 불쾌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조금 더 약간 도덕적 수준이 조금 그거 했었나 하는 사.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쾌하지 않을 것 네, 같다고. 유쾌하지 않을 아니 목욕탕 가면 다 붙잖아. 아니 그거는 것 아니죠. 불쾌해요. 불쾌. 그래도 안 보이려고 하지 않죠. 안 숨기려고. 보여주려고 하지 최소. 그대로 나 안 보여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보려고 일부러 볼지도 않고 네. 일부러 안 보려고도 하지 않는데. 맞아요. 네. 재밌는 거는 우리의 본능적인 행위를 동족에게 감치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방면의 대가들이 사랑과 열병에 대한 치료제로서 갈구하는 대상의 몸을 샅샅이 마음껏 보라고 처방하는 것. 애착을 냉각시키려면 사랑하는 것을 실컷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진실로 새겨볼 만한 사실이다. 야, 이런 처방이 있나 보다. 상사병이나 아니면 이런 사랑에 대한. 애인의 벌거벗은 음부가 눈에 들어오자 극도로 흥분했던 남자의 정렬이 즉각 얼어붙었다. 야, 이건 진짜 참. 이 처방은 결국 좀 더 까다롭고 냉정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습관이 들고 잘 알게 되면 서로 실증을 느낀다는 우리가 지닌 결함의 두드러진 징후이기도 하다.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하게 분칠과 화장을 마치기 전에 자기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님들이 그리도 신경을 쓰는 것은 수줍음으로 사기보다는 개체기어 조심이다.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그 전에 이렇게 결국 우리 딴의 생각에서 우리가 동물들 몫으로 돌리는 자연의 혜택들 자체가 동물들을 우리보다 아주 유리하게 만든다. 우리 것으로 여기는 자산이란 공상적이고 허황된 것, 지금은 없는 미래의 것으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거나 이성, 지혜, 명예처럼 사실과 달리 우리 멋대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들이다. 그리고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인 쌍점은 동물들 몫으로 돌린다. 평화, 안전, 평안, 순진, 건강. 그렇다.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선물인 건강을 말이다. 근데 건강을 동물들의 그 본성으로 돌리나 보죠. 오죽하면 철학이 스타주의까지도 헤라클레이토스와 베르키데스가 지혜를 건강과 맞바꿔 전자는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종기가 후자는 베르키테스겠죠. 이가 들끓는 벽에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건강할 수만 있으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나 그나마 지혜를 건강과 비교하며 저울질함으로써 여전히 지혜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키케르가 오디세우스에게 미치광이를 현자로 만드는 음료와 현자를 미치광이로 만드는 두 음료를 내놓았으며 현자로 만드는 술을 마시려면 짐승의 행성을 가져야 한다고 원했다면 오디세우스는 키케르가 자기의 사람 모습을 짐승의 그것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기보다는 차라리 미치광이로 만드는 음료를 마셨을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뭡니까? 육신의 모습을 더 조중히 생각했다는 거겠죠. 인간의 모습.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위대하고 거룩한 지혜를 철학자들이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이 거죽 때문에 저버린다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짐승들보다 탁월한 것은 이성 판단의 정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미, 우리의 안색, 우리의 근사한 사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지성과 지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팽개쳐야 한다는 말이다.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모습을 더 중시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 짐승들이 제 아무리 서투화적 덕성, 지식, 지혜, 평정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여전히 짐승일 것이요 가련하고 고약하고 미친 인간에게도 견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와 같지 않는 것은 무엇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요. 앞으로 다룰 것이지만 신마저도 가치가 있으려면 인간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우리 자신이 더 낫다고 보며 짐승들의 조건과 그 무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참된 판단이 아니라 미치광이 같은 오만과 완고함의 소산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격정들을 대가로 욕망, 전쟁, 거짓, 배신 이런 것들이죠. 대가로 치르고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대단한 이성, 판단하고 인식하는 이 능력을 산 것이라면 정녕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과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짐승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저 현저한 특권, 자연이 짐승들에게는 일정한 시기와 한계를 정해 성애의 쾌락을 허용한 반면 우리에겐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완전히 고삐를 풀어주었다는 특권까지 기꺼이 값을 쳐준다면 몰라도 포유류 중에서 발전기가 없는 유일한 인간, 그게 종이 인간이라고 그랬죠. 물론 침팬지 사촌인 포노본가? 그게 발전기가 없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술이 환자에게 좋은 법은 드물고 해로운 경우는 아주 많다. 이 잘 보면 좀 재밌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 확실치 않은 치료를 기대하면 명백한 위험을 무릅쓰게 하기보다는 아예 술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해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연은 우리에게 그토록 간대하고 능력하게 베풀어준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고활동, 그 해안, 그 통찰력을 아예 주지 않았던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똑같은 술하고 이성을 비교했습니다. 술이 해로운 경우가 많다고 그랬거든. 결국은 이성도 해로운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은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이요. 이성은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이요. 극히 소수에게만 유익하기 때문이다. 술이 그렇듯이 그런 얘기인가 봐요. 이거 그 많은 것들 알아서 바로는 로마의 대표적인 현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그리스 시대의 현자죠. 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그 많은 것들을 알아서 바로와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유식한자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유익이 있었나? 인간이 겪는 고통을 면제해 주었는가? 그 많이 안다고 했어. 진군이 당하는 병고를 면했는가? 유식하다고 해서 진군이 당하는 병고를 면할 수 있었나? 이게 아니다는 거죠. 논리학에서 통풍병에 대한 무슨 위안이라 찾았는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남달리 탁월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점성학과 문법학을 알아서 쾌락과 건강이 더 달콤하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6쪽 10번째 줄의 밑에서 학문이란 영광, 가문, 위엄처럼 아니면 기껏해야 미모, 부유함 또는 그 비슷한 자질들처럼 사실상 삶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현실과 멀리 떨어져 본래적이라기보다는 공상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 끼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행동과 처신으로 기준으로 꼽는다면 행동과 처신을 기준으로 꼽는다면 학자들보다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수의 탁월한 인물들이 발견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특성에서 말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째 줄점인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오직 겸손과 순복만이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각자의 판단에 맡기거나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게 해서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정해 줘야 된다. 우리가 단테 연옥에서 보면은 갈대를
허리춤에 항상 메고 다니라고 그랬죠. 그게 갈대가 겸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겸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다. 이게 지극히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 같아요. 전상존자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영혼의 첫 번째 의무다. 복종과 순명에서 다른 모든 덕성이 나온다. 오만에서 모든 죄가 나오듯이 또한 역으로 악마 쪽에서 인간의 행한 첫 번째 유혹, 그것은 첫 번째 독은 우리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겠다는 거죠. 이 분별력, 선악과도 그런 거죠. 그런 의미죠. 호메로스 세이렌이 오디세우스를 속여 파메를 향한 치명적인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그에게 지식을 선물한다. 인간의 역병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종교는 신앙과 복종에 적합한 자질로서 무지를 그토록이나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이다. 지고의 행복은 있죠. 바로 영혼과 육체의 평안에 있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개념 글쎄요. 뭐 어떤 데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최적의 존재 상태 이런데 저에게서는 행복은 영혼과 육체의 평안.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59쪽에 세 번째 줄에 철학은 말한다. 신들은 건강은 실제로 지니고 병은 상상으로만 앓는데 인간은 그와 반대로 장점들은 공상으로, 결함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장점이 모두 꿈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장점은 상상력에 있으니까 상상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겠죠. 그 재밌는 표현 중에 260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자기 이런 방자한 은사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자기를 동물의 수준으로 폐마하면 붕괴할 것처럼 자기를 그토록 빈번히 신과 대등하게 놓는다고 붕괴하는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중히 여긴다. 우리가 신과 비등하게 놓으면 신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독당할 때 더 화를 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61쪽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게다가 그의 말처럼 학문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불행의 쓰라림을 실제로 둔하고 경감한다고 해도 무지가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 말고 해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 필요의 대직의 얘기가 나오죠. 배를 건널 때 사람들은 풍랑에 허겁지겁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대제는 태평하게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그 필요의 대지입니다. 철학의 가르침은 결국 운동선수나 노색꾼으로 닮으라는 것으로 기결된다. 고생을 타거나 저절로 인내심을 기른 자가 아닌 책상물림이 학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의 죽음, 고통, 그 밖에 불행에 훨씬 둔감하며 훨씬 굳센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본다. 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딱 중간점 되겠네. 진짜 병이 모자랄 때는 아는 것이 병을 마련해 준다. 이런 표현.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에 이런 따위의 상상의 노예가 된 한 인간과 상상력으로 아픈, 아까 우리가 상상의 장점 갖고 있다고 해요. 아픈 거는 상상이라고 그랬는데 건강은 실체고 뭐 그런 것. 농부의 삶과 비교해보라. 농부는 본능적인 욕구에 순응하면서 지식이니 예측 같은 것 없이 오직 당장 느끼는 감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정말 병을 걸렸을 때만 앓는다. 그러나 전자는 상상의 노예가 된 자는 신장이 아니라 마음의 담석을 가진 경우가 많다. 병에 걸리고 나서 아프면 너무 늦는다는 듯 그런 상상으로 앞당겨 앓으면서 병을 맞이하러 달려나간다. 내가 의학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일반적인 예로 적용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판단력과 희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한 고대 철학자 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필론의 해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정신의 동료가 얼마나 많은 병을 유발하는지는 짐승들의 경우가 충분히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다음 264쪽에 뭐 5번째 줄을 보면은 결국 마음의 힘 자체의 힘 말고 무엇이 마음을 흐트리며 습관처럼 미친 생각에 빠뜨리겠는가. 가장 교묘한 망상이 가장 교묘한 지혜 아닌 무엇으로 만들어지겠는가. 가장 깊은 우중에서 가장 큰 저기가 나오고 정력적인 건강에서 치명적인 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희귀하고 활발한 움직임에서 가장 엉뚱하고 일그러진 광상이 나온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나사를 반바퀴만 돌리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 그 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는 한 인간이 건전하길 바라는가? 그가 균형 있고 견실하고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기를 바라겠는가? 그에게 무지와 한가함과 둔중함을 입히라.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려면 바보로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장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고통과 불행에 대해 냉정하고 둔한 감각을 갖는 것의 편리함이 결과적으로 즐거움, 행복, 쾌락에 대한 감각을 덜 예민하고 무덤덤하게 만드는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비참한 조건에는 즐길 것보다 피할 것이 더 많고 우리는 세상의 일락보다는 가벼운 고통만큼 깊이 느끼지 세상의 일락이라도 가벼운 고통만큼 깊이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고통보다 쾌감을 덜 느낀다는 거죠. 조그만 고통에 큰 쾌감보다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고통, 큰 쾌락을 따가는 것보다는 조그만 고통을 피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과 불행에 대한 냉정하고 둔한 감각을 갖는 것의 편리함. 이게 결과적으로 즐거움, 행복, 쾌락에 대한 감각을 덜 예민하고 무덤덤하게 만드는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행복이란 불행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 바로 그 때문에 쾌락을 최상의 가치로 삼은 철학학파조차 행복을 단지 고통 없는 상태로만 정의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266쪽에 단순함이 우리를 불행 없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우리 조건으로는 최상의 행복 상태로 이끄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단순성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둔중한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에피쿠로스가 무감각 상태를 불행이 다가오거나 생기지도 않을 만큼 뿌리 깊은 곳으로 본다면 크란토르가 그것을 논박한 것은 당연하니 말이다. 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이 무감각 상태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그 밑에 주에 보면은 이때 이 무감각 상태죠. 무통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아타락시아는 마음과 몸의 고통 없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무감각 상태란 그 중에서도 신체적 고통이 부재 상태인 무통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감각 상태는 일반적으로 아타락시아는 마음과 몸의 고통 없는 상태지만 이 무감각 상태는 신체적 고통이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키케로가 한 말 중간에 보면 그런 무감각은 비싼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 정신의 둔화와 육신의 마비라는 대가 말이다. 불행도 인간에게 약이 된다. 고통이라고 항상 피할 것이 아니요. 쾌락이라고 항상 쫓을 것이 아니다. 불행도 약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항상 피할 것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꺼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다음 하기 전에 단테의 신곡에서 보면은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비참할 때 행복했던 내 시절을 떠올리는 일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 이 뒷부분 286, 268, 7, 9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가는 게 괜찮겠다.